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타기 맞춰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정초에 들어서 항상 정초가 되면 우리 사문사를 다니는 모든 불자님들은 거의 반 스님 이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사문사 신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사문사는 딴 절들보다는 행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찰들은 초하루 보름 정도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우리 사문사는 모든 신도님들에게 바로 24시간 열려져 있는 공간을 통해서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참배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고 정기법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족법회라든가 법회를 통해서 자주 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초가 되면 바로 1년의 모든 소고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등불공을 비롯해서 정초에 많은 불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정월 대보름부터 시작한 37일 바로 21일 기도에 들어가서 저녁마다 신도님들이 모여서 바로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고 또한 철회정진으로서 이렇게 정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세속에 사는 건지 아니면 출가를 해서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절에를 오시고 또한 1년을 계획을 해서 세속에서의 삶도 대단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사에 또한 모든 법회에 성의를 보여주시는 여러 신도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찰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고 계시는 우리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 그리고 각종 신앙단체의 여러 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때문에 올해도 예상컨대 지난 해보다는 훨씬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감으로서 1년을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금강불교대학 그 입학식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입생들의 물론 이제 지금 중급반에 올라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신입생으로서 입학을 하신 분들의 첫 개강을 하는 날 제가 와서 그 분위기를 봤습니다. 정말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 약 140명 정도가 되시는데 거의 빠짐이 없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강의실이 부족할 정도로 그 열의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불교대학도 춘천 지역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가슴 뿌듯한 그런 기분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무쪼록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사문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연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의에 의해서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스님이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분이 좋은 걸 겁니다. 그 스님이 기분이 좋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모두가 다 흡족하면 부처님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중생의 삶을 넉넉하게 굽어 살펴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부처님 가피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가족법회를 통해서 잠깐 보면서 제가 가슴 아주 따뜻하고 또 아주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평상시 정기법회에는 우리 처사님들이 많이 적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가족법회를 통해서 남자 불자님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문사가 분명히 이제는 여성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을 좀 탈피해서 정말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의 미래의 불교를 예측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제가
항상 부족한 법문으로 일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허락되시는 범위에서 함께 하신 여러 처사님들께 특히 우리 보살님들도 항상 고맙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흐뭇해지고 더욱더 그 미래불교가 희망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교는 바로 실천을 하는 종교요 마음으로 얻는 종교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고는 불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압축하면 대승불교의 백미인 반야신경이 됩니다. 그 반야신경을 또 압축하면 마음은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법회를 통해서 법사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는 내용이나 또는 부처님의 많은 경전의 내용을 접해서 보면 그 내용들 전체가 다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계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울고 웃고 얻고 잃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허공에서 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의 세계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어디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모습에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외적 요소를 통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딱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좁게 썼을 때는 바늘구멍 하나도 꼽을 자리가 없는 게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좀 넓게 써보면 우주 법계를 덮고도 한 자락 낳는 게 또한 마음입니다. 신비스럽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현상을 우리가 꿰뚫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외적 어떤 조건이 나의 좋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뭡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게 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조건은 외적 요소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사실은 자아의 본질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일어나고 감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뇨대사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뇨대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라지는 게 뭡니까? 오뇨대사 그러면 딱 떠올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해골바가지잖아요. 오뇨대사, 해골바가지 이렇게 딱.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오뇨대사와 해골바가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 불자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 얘기를 한 번쯤 엮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해골바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법계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원효대사의 그 해골.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원효대사가 옛날에 원효대사는 바로 신라의 고승이시죠. 잘생기셨다고 그래요, 원효대사가. 내가 알기로는 월도스님 분도 훨씬 잘생겼다 그래. 정말 잘생기셨던 월도스님. 이게 말이 잘못하다. 네, 실수야, 이거는. 그 잘생기셨던 원효대사. 그러니까 이 원효대사는 얼만큼 잘생겼냐면은 신라의 왕인 요속공주가 완전히 원효대사한테 가버렸어요. 저렇게 잘생긴 분이 왜 스님이 돼 있을까? 그래서 요속공주는 오직 원효대사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분이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고 머리도 기가 막히게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웬만한 경전이 바로 원효대사와가 섭렵하지 않은 경전이 없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분이 바로 원효대사예요. 이 원효대사가 신라에 추앙받는 아주 훌륭한 고승으로 머물러 계시다가 어느 날 그 신라의 유명한 고승 바로 의상대사라는 분과 그 아주 쌍벽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그 스님으로 평가를 받다가 아무래도 더 넓은 세계의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 요즘 말로 유학이죠, 이제.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
그 진리를 얻고자라고 하는 부분, 그런 열정이 있기에 오늘날 역사는 발전하는 그 단계로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어떤 생활 주변에서 외국에 유학 가는 건 요즘 너무 흔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 신라 시대만 하더라도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걷고 걸어서 그냥 우리는 내 나라 땅덩어리에서 소위 걸어서 여행하라는 것도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유학을 떠나서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가다가 걸어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걸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해안 어느 지역에 가다가 날이 저물고 비바람이 불고 추위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하루 저녁을 무덤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무덤은 요즘이 생각하는 무덤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무덤의 모습과 현재의 무덤의 모습은 달라요. 요즘의 무덤의 모습이라는 자체는 하고 묻어버리는 부분이지만 옛날에 무덤이라는 자체는 아마 집처럼 지어가지고 부장품과 함께 이렇게 묻었던 그런 소위 장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유숙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 비바람을 비켜서 무덤에서 하루 저녁. 그러니까 스님들이니까 간이 컸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그 무덤에서 잠을 자려면 자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에서 하루 저녁을 비바람을 비켜서 잠을 자고 있는데 깊이 잠이 들어서 자다가 보니까 원효대사가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그래서 목이 타는 갈증을 느꼈다 이거죠.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서 물을 찾다 보니까 한 그릇에 물이 보여요. 그래서 물이 보이니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평생 먹어본 물맛이 그보다 맛있는 물은 없었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물은 언제 먹어야 맛있어요? 에? 아는 걸 왜 물어봐? 물은 저 등산을 하거나 그럴 때 정말 물이 없는 곳에서 그 산을 향해 발자국을 옮기고 너무너무 힘겹게 옮겨가다가 한 모금의 물을 만났을 때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이 감노수가 될 수 있듯이 감노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일체 중생이 고통을 여유해 줄 수 있는 물을 감노수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밥이 맛있으려면 배가 고파야 되는 거야. 맛있는 밥을 찾아다니지 말고 쫄쫄 굶어보라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족해야 그게 귀해지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면 그것이 고맙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못 해요. 오늘도 가족 법회니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부족하게 살아라, 부족하게. 부족하게 살아야 거기에서 진리가 있어요. 부족한 곳에서는 진리가 있지만 풍요의 곳에서는 태폐가 있어. 누가 그랬어? 올도 스님이 그랬어.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거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한 듯 해야 사람이 성실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곳에서 오히려 더 건강한 게 있어요. 조금 부족한 곳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 없어. 그리고 평상시에 풍요로울 땐 그 물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물이 없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갈증이 일었을 때 그 물은 어떤 물인지 파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지금 꿈결인데. 그래서 꿈결에 찾아서 뛰는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너무나 달고 맛있는 거야. 원효대사는 갈증을 해소하고 난 이후에 잠을 자면서도 그 물맛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서 그 물맛을 다시 한번 보려고 정신을 차려서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어. 해가 중천에 뜬 상태에서 어제 저녁에 먹었던 물그릇
찾아보니까 그건 물그릇이 아니고 해골바가지였어. 그냥 해골바가지도 아닌 아마 그 무덤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빗물이 거기에 고였겠죠. 그러니까 물이 생겼겠지. 해골바가지에 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해골바가지에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릇이 해골바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먹었겠습니까? 해골바가지가 아닌 그냥 뭔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먹었겠지. 깨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물이 담겨진 것이 아니고 구더기가 오늘 점심 다 드셨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 해골바가지 물을 본인이 먹었다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에 어제 저녁에 그 맛있었던 물의 기억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 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구토 증세가 그걸 토해버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외고 그렇게 뛰었지만 그 물은 나와야 안 나와요? 원효대사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어제 저녁에 먹었던 해골바가지의 물도 물이었고 해골바가지의 그 물도 분명히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물이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 맛있었던 물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물은 구더기가 득실거리였던 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부분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걸어버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그 원효대사가 탁 느꼈던 것이 일체 유심조라. 부처님이 말씀을 탁 떠올린 거예요. 마음인 것이다. 이 우주법계의 모든 존재의 삶의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으로 비롯되는 것이요 마음으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요 마음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탁 깨달아 알았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의상대사는 짐을 챙겨서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는데 원효대사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봐라.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지금. 그래서 원효대사가 결론을 맺은 게 뭐라 그래요? 의상대사, 당신이나 다녀오시오. 나는 이 길로 다시 신라로 돌아가겠소. 의상대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당나라에 가가지고 불교를 공부를 해서 그 소위 선진화되어진 부분이 불교를 공부해서 돌아와서 뭔가 한번 펼쳐가는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유학을 가는 길이었었는데 가다가 무덤 앞에서 하루 저녁 자고 난 이후에 못 가겠다고 발길을 돌리는 원효대사를 의상대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원효대사가 왜 발길을 돌렸겠습니까? 마음 안에 법이 있는데 어찌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우주법계의 모든 부처님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오 국가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오 특별한 사람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오 특별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원효대사는 유학을 가지 않으셨지만 지금까지도 그 신라의 고승 원효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를 대표하는 부분으로서 그 이상 대승불교를 실천해내셨던 분이 없었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신라를 불곡정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 문화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라의 문화입니다. 신라의 문화를 빼버리고 정말 찬연한 문화를 얘기하기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이거죠. 우리 문화 중에 여러분 불교를 빼버리고 난 이후에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불교와 연결되지 않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우리 삶이 우리 역사가 불교를 바탕으로 집을 짓고 있었고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삶을 영위해 왔었는데 그걸 지워버린다고 지워질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예컨대 그 부분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경전과 똑같아요. 어떤 어리석은 거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아주 거부가 있었어요. 거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죠. 어느 날 이 거부가 길을 가다 보니까
이웃집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기가 막힌 3층 집을 지었어요. 이웃집에 집을 지은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 거부가 탁 생각하기를,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돈이 많기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3층 집을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갖고 있구나. 나도 저 3층 집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기술자들을 불러서 빨리 3층 집을 지라고 강요를 합니다. 3층 집을 빨리 져라.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이 3층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층 집을 짓기 위해서는 3층부터 짓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지어야 돼요? 1층부터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1층 집을 열심히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거부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느냐? 나는 지금 3층 집이 필요한 건데 너는 왜 1층을 짓고 앉았느냐고 따지고 앉았습니다.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문화가, 현재의 삶이 영위되려면 과거의 문화, 즉 과거의 문화라는 자체는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무속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1층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바탕을 이뤄서 2층을 짓고 3층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말고요. 오해하지 마라 이거죠. 과거는 무조건 나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조급증에 시달려 사는 것이 현실의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효대사 같으신 분들에 의해서 바로 신라는 불국정토를 이뤘던 부분이고, 그 신라는 어느 정도로 살기가 좋았느냐, 물론 망하긴 했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배우라 이거죠. 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재행 무상이라 이거예요.